가족들의 정보까지도 알고 있어서 너 만약에 지금 나랑 만나주지 않으면 너희 엄마 아빠 찾아갈 거야? 라고 해서 몇 번 만나주다 보면은 그 과정에서 다른 피해가 생기는 거죠. 안녕하세요. 13년차 형사 전문 진보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스토킹의 개념,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이 없었을 때 과거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스토킹 처벌법의 처벌 기준, 스토킹 처벌법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토킹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동거인 또는 가족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를 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5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두 번째는 상대방의 주거, 학교, 직장 등 일상생활을 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세 번째로는 우편, 전화 등을 통해서 물건이나 말,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네 번째로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상대방의 주거 등의 물건을 놓아두는 행위. 다섯 번째는 상대방의 주거 또는 그 주변에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토킹 행위가 스토킹 범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고 반복적, 지속적으로 행해야만 스토킹 범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스토킹 처벌법이 없었던 시절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말씀드리면 정보통신망법에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이나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또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상대방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 지속적으로 접근해서 면회나 교제를 요구하거나 상대방을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1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고 있었습니다. 즉, 스토킹 행위를 하여도 매우 경미하게 처벌을 하고 있었고, 스토킹 행위 중에 일부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외의 행위는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피해 신고를 해도 경찰서에서는 구두로 경고하는 것 이외에 수사를 진행하거나 처벌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런 스토킹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이런 스토킹 행위로 인해서 살인 등 중대 범죄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최근 법이 제정되어서 시행되게 된 것입니다. 스토킹 처벌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스토킹 범죄를 행하였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흉기 등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서 스토킹 범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흉기 등을 휴대하지 않고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피해자가 수사 과정 중에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재판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는 중단되고 종결이 되게 됩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러한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스토킹 처벌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스토킹 행위를 일회성으로 한 번 행했을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가 없고요. 그런 스토킹 행위를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행했을 경우에만 스토킹 범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일회성이라고 하여도 위험성이 매우 높고 이런 행위가 중대 범죄로 연결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초기에 개입할 필요성이 많아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되었다는 점인데요. 반의사 불벌죄라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해 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이러한 의사를 밝히면 수사가 종료되고요.
재판 단계에서 이러한 의사를 밝히게 되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고 더 이상의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데요. 이로 인해서 가해자들은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연락을 해서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아질 것이고, 이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거 성범죄 규정에도 친고죄 또는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한 범죄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규정을 해놓자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들에게 집요하게 연락해서 합의서나 처벌 불원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들이 많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서 현재는 이러한 규정들이 모두 삭제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성범죄의 경우에는 합의가 되더라도 가해자는 유죄 선고를 받되 형량이 감경되는 것입니다. 스토킹 범죄 또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에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스토킹 행위가 보이는 경우에는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경우 캡처해서 보관해 두고, 또 통화를 하게 될 경우에도 녹음을 해서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또한 출퇴근길이나 외부에 외출을 할 경우에는 친구들이나 지인 또는 가족에게 요청을 해서 동행을 하시는 것이 좋고,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신변 보호를 받던 피해자가 살해된 사건으로 인해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스토킹 범죄 현장 대응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는데요. 스토킹 행위가 단발성 일회적인 경우에도 가해자에게 서면 경고 등 응급 조치를 하거나 긴급 응급 조치 또는 피해자의 신변 보호 및 보호시설로 인도 등 행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변 보호를 받을 때 보통 스마트워치를 보급하는데요. 그 외에도 서울시와 협업하여 현관문 CCTV 그리고 창문 열림 센서 등 기기를 지원하고 설치해 주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또한 스마트워치에 버튼을 눌러서 신고가 된 경우에 위치값을 확인해서 그 장소로 출동을 하였었지만, 대책 발표 이후에는 그 위치값 이외에 주거지와 직장 등에도 함께 동시에 출동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즉 사이버상에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스토킹 범죄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사이버상에서 스토킹 행위를 하다가 나중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따라다니거나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초기에 잘 대응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증거 자료를 잘 확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너무 보기 싫고 끔찍해서 메시지를 지웠다 또는 채팅방에서 나갔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너무 그게 힘들어도 증거 자료가 있어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고 그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캡처해서 보관하시고, 통화를 할 경우에 녹음을 하시고, 그런 증거 자료들을 잘 확보해 두셨다가 그 자료들을 근거로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하시고, 또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신변보호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이런 행위들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어려우실 거고, 또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힘든 상황에서 혼자서 해나가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적절히 잘 대응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스토킹 범죄는 무엇인지,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이 없었을 경우에 문제점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또 스토킹 범죄의 처벌 기준, 현행 스토킹 처벌법의 문제점, 피해자들이 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